안녕하세요. 고요사 북클럽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서미애 작가님의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입니다. 서미애 소설집 반가운 살인자에 수록된 소설입니다. 서미애 작가님은 1994년 스포츠 서울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에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 당선된 이후 추리소설 전문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인형의 정원과 작품집 반가운 살인자, 세기말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럼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이 섬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서미애.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남편을 느끼자 그녀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가계부를 덮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방해를 했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는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이다. 자신이 원하면 아내는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얼굴이다. 그에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저녁 9시 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야 할 시각이다. 한 벽을 거의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텔레비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음은 언제나 그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크다. 잠깐이라도 그 앞을 지나칠 때면 귀가 먹먹할 지경이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그런 소리를 한다면 남편은 오히려 옆집에서 벽을 쿵쿵 두드릴 정도로 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그녀에게 남편은 거역하지 못할 독재자다. 그 독재자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도 설탕과 크림을 정확한 비율로 탄 커피와 일간지 2개,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배달되는 주간지 1권, 더 이상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주었는데도 남편은 소리 없이 주방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가계부에 열중하느라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진 줄도 모르고 있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당신? 그의 말을 거역하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압도한다. 하지만 이것만 정리하고요. 오래 걸리진 않겠지? 남편은 다짐이라도 하듯 그녀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고 침실로 들어간다. 그의 손이 닿았던 어깨에 무게감이 사라지면서 또다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물끄러미 가계부를 내려다 보다가 다시 오늘 날짜 페이지를 펼쳤다. 맨 아래쪽에 남아있는 빈칸이 어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라고 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붉은 볼펜으로 마지막 칸에 면도칼이라고 적었다. 붉은 글씨로 적힌 면도칼이라는 글자가 그 느낌과 썩 잘 어울렸다. 남편의 턱 밑에 가늘게 그어질 칼자국 한 줄, 그 선을 따라 흐르는 붉은 핏방울, 가계부에 적힌 글자가 면도칼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느꼈던 소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 그녀는 전율처럼 흐르는 기대감에 몸을 떨었다. 며칠 전 남편이 가계부를 치우는 그녀를 보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요즘 부지런해졌어? 그는 가계부를 꼬박꼬박 적어나가는 아내가 아주 흡족한 모양이었다. 하긴 그동안 연말에 그가 사다 준 가계부가 새 것인 채로 다음 해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 지금은 가계부를 쓰는 게 그녀의 일과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그날치 가계부 마지막 칸은 꼭 붉은 글씨가 채워졌다.
그 순간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머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게 기뻤다. 남편을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낼 때마다 그녀는 마치 글자를 알아가는 어린애처럼 신기한 기분을 느꼈다. 어린아이가 거리의 간판을 읽으며 글자에 대한 매력을 확인하듯 그녀는 매일 가계부를 확인했다. 오늘은 한 달의 마지막 날, 이번 달은 30일밖에 없다. 매일매일 가계부에 채워 넣은 붉은 글씨가 오늘까지 꼭 30개다. 그녀는 가계부를 뒤적이며 자신이 적어놓은 붉은 글씨들을 어루만지듯 읽어보았다. 욕실용 슬리퍼, 밑창이 미끄러운 걸로. 욕실에 넘어진 남편이 뇌진탕을 일으킬 확률은 단지 가능성만을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테이프, 코와 입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폭 넓은 게 좋겠지. 남편이 가늘게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 그녀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보았다. 남편은 잠결에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 누웠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 역시 숨이 막히면 견딜 수 없는 생명일 테니까. 정육점용 칼. 그날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며 그녀는 주인의 칼 가는 손을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저 칼이 내 손에 있다면 그녀는 생각만으로도 손바닥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가스 밸브와 창문 확인하는 것 잊지 말고. 남편이 침실에서 소리쳤다. 마치 그 목소리가 가계부에 닿는 것 같아 그녀는 서둘러 가계부를 덮었다. 재촉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조급해졌다. 남편이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면 그 순간부터는 지옥이다. 그는 2번이나 아내를 불렀고 거기에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집요하게 그 이유를 추궁할 게다. 그러느니 차라리 서둘러 이 일을 끝내는 편이 낫다. 그녀는 곧바로 서랍을 열어 가계부를 집어넣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 같았다. 낮에 들른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약을 먹고 서둘러 남편의 말대로 가스 밸브와 창문의 잠금쇠를 확인했다. 그래, 가스. 그녀는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돌려보았다. 불똥이 튀고 곧 불꽃이 동그랗게 피어올랐다.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가계부의 3달 페이지에는 가스레인지를 적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은 다음 달 일이다. 그녀는 주방 불을 끄고 조금 전과 달리 될 수 있는 한 느린 걸음으로 남편이 기다리는 침실로 향했다. 문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의 옆에 누우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그 후 아플 정도로 입술을 깨물고 있다는 걸 느낀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녀가 필요하지 않은 듯 남편이 등을 돌리고 난 후였다. 어제 외출했었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지나가는 듯 무심하게 말을 꺼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언제나 아내의 행동 반경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남편. 그는 어제 그녀가 외출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녀는 어젯밤 아무것도 묻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불안했다. 그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흘끗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남편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아도 그가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그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 본다. 그의 집요한 시선을 받아 넘길 수 있을지 선뜻 자신이 서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할지 잠시 망설이다.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그를 향해 돌아선다. 궁금해요?
그냥 함께 저녁이나 할까 하고 전화했는데 집에 없더군. 그래서 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 그녀는 왜 자신이 전화를 받지 못하는 날만 남편이 외식을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다. 전화를 받았던 다른 많은 날들은 외식하기에 부적당한 날들이었나. 그녀가 직접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남편의 말은 늘 오늘 몇 시쯤 들어가겠노라는 것뿐이었다. 그랬어요? 시장에 갔었는데. 그랬군. 그는 그녀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우선은 받아들여 주겠다는 듯한 표정이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찌개에 미리 썰어놓은 두부와 파를 넣는다. 찌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진다. 아차, 가스는 냄새가 나지? 감각이 예민한 저 사람이 그걸 놓칠까? 그녀는 애써 생각해낸 살인 계획이 허물어지자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물 좀 마실까? 그가 식탁 위에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냉장고를 열자 그녀는 한눈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난 시장에 다녀왔다는 너의 말을 믿지 않아. 이렇게 말이야. 그녀는 또다시 남편의 그 집요함이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쭉 훑어보고 있다. 냉장고 속은 어제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신선실에 든 채소들은 이미 물기를 잃어 말라가는 중이었고 새로 산 반찬거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남편은 아무 소리 않고 또 다른 물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요리에 열중하는 신용을 했다. 그가 엎어놓은 유리컵을 뒤집어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목을 따라 흘러 들어가는 물소리. 순간 그녀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리가 느껴질 때마다 일어나는 반응이다. 살갗의 신경 하나하나가 남편이 내는 소리에 진저리를 내며 떨고 있다. 그녀는 문득 언제부터 남편을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려고 애쓴다. 하지만 생각은 뒤죽박죽이다. 6년 전 그와 결혼하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던 것도 같고 조금 전 그가 소리내며 물을 들이켜는 바로 그 순간에 만들어진 것도 같다. 아니다. 조금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렇게 매 순간 그녀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도 그녀는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하며 외출을 했었다. 오늘은 뭘 할 거지? 글쎄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숨어있는 가시를 느꼈는지 남편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녀는 가슴 가득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는다. 그는 뜻밖이라는 얼굴로 그녀의 표정을 살핀다. 마치 마음대로 가지고 놀던 고양이가 자신에게 발톱이라도 세운 것처럼 어이없다는 기색이다. 왜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그녀는 남편이 말없이 자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태연하게 식탁을 차렸다. 그 후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녀와 남편은 아무런 말도 주고받지 않는다. 그녀는 남편의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하며 천천히 입안에 밥알을 굴린다. 환풍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만 식탁 위에 맴돈다. 언제부터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문득 정말 자신이 남편과 대화란 것을 했는지 기억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스갯소리처럼 남편은 나 왔다,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 같았다. 아니, 그가 몇 마디 더 하는 말이 있기는 하다. 어디에 갔었느냐? 오늘은 뭘 했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건 애정이 담긴 관심이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장한 의심이고 불신이었다. 그는 마치 먹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오로지 먹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무표정하게 음식을 떠넣는 그를 보자 그녀는 언젠가 그의 음식에 독약을 집어넣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독약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럼 그를 위해 정말 근사한 최후의 만찬을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할 텐데. 식사를 마친 남편이 물을 입안에 넣고 또 소리를 내며 물 양치를 한다. 그녀가 남편에게 못 견디어 하는 또 하나의 버릇이다. 그녀는 먹고 있던 밥마저 다 뱉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머리 좀 빗지? 식사를 마친 그는 식탁 옆에 서서 잠자코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아내가 식사를 마쳤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어차피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은 사라져버린 후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뒤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옷장을 열고 아내에게 자리를 내주겠다는 듯 한쪽으로 비켜섰다. 그녀는 가지런히 걸린 남편의 양복들 중에서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내보인다. 그는 아무 말도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아내가 골라준 양복이 마음에 안 든다는 표시다. 그녀는 마치 남편이 그녀를 고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몇 번인가 양복을 꺼내고 집어넣은 후에야 남편은 몸을 돌려 그녀에게 옷을 입히도록 허락했다. 하얀 와이셔츠에 감싸인 그의 목이 눈앞에 보이자 그녀는 또다시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든다. 그와의 정사 도중 그녀는 얼마나 많이 그의 목을 쓰다듬으며 그 목에 주사기를 꽂는 생각을 했던가. 그녀가 정말 그런 방법으로 그를 살해한다면 그는 정사를 치르고 난 그 나른함 속에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머리 좀 빗지 그래?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 출근길에 아내가 현관이 아닌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아내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손을 흔들기를 원한다. 그녀는 그의 요구대로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한편의 그림처럼 바라본다.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전에 줄을 끊고 싶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들은 부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결국 오랜 바람대로 그녀는 그를 죽였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거의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살인 계획을 세우던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머릿속으로 그려오던 계획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 살아 숨쉬고 있던 살인 계획들은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현실의 공기 속에서는 그대로 사그라지고 마는 비눗방울 같은 것들이었다. 남편에게서 밤 11시나 되어야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날이 바로 오늘임을 알려주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살인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두려움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태연하게 그를 죽였던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그의 죽음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다. 상상 속에서는 남편이 고통스럽게 죽을수록 더욱 희열이 커졌는데 이제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말 그를 죽이려 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남편의 회사 앞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면서 그녀는 그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세상의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포기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자신은 왜 유독 남편을 죽이고 싶을 만큼 못 견디어 하는 것일까? 그녀는 이제 자신이 나쁜 것인지 자신에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든 남편이 잘못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자. 정말 그를 죽일 생각이 있는지.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 시동을 걸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이미 어두워진 회사 현관에 모습을 나타냈다. 어렴풋한 윤곽만으로도 그녀는 즉시 그가 남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11시를 넘긴 시각이라 그런지 도로에는 지나는 차가 거의 없었다. 도로를 살피던 남편은 신호등의 멈춤 표시도 무시한 채 총총 걸음으로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횡단보도 중간쯤에서 남편은 무엇인가를 떨어뜨리고 그것을 줍기 위해 등을 구부렸다.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남편의 회사 앞에 왔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역시 자기의 의지라고는 믿을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그녀는 남편의 몸을 향해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물건을 줍던 남편은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놀란 듯 미처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불빛 속에 엉거주춤 서 있기만 했다. 그의 놀란 눈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아 무섭게 번뜩이는 것을 보자 그녀는 두 눈을 감고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았다. 남편의 몸이 차체에 부딪히고 허공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다. 불쌍한 사람, 겨우 뺑소니 차에 치여 죽다니. 문득 남편의 몸뚱어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아스팔트 위에 흐르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생각이 미치자 그 피가 하나의 줄기가 되어 자동차 뒤를 따라 흘러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를 때까지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제 끝났어.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운 후에도 한동안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겨우 고개를 들어 숨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기자 비로소 남편을 죽였다는 생각이 생생하게 현실로 다가왔다. 그 느낌은 지금까지 그녀가 상상해 왔던 이상으로 온 몸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잠시 망설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 그가 죽었고 지금 가슴 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느끼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는 새보다 더 완벽한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 기쁘기까지 했다. 처음의 두려움은 서서히 엷어지고 이제 그 자리에는 가벼운 흥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보금자리인 7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내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세상을 벗어나 하늘로 날게 되는 순간이다. 얼마 동안은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자 마음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파자마 차림으로 거실에 앉아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노려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도대체 이 시간까지 어딜 갔다 온 거야?
거칠게 다그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벽에 기대선 그녀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난 틀림없이 당신을 죽였어. 조금 전 당신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누구지? 간신히 벽에 의지하고 서 있던 그녀는 눈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워진 머리로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단지 의식을 잃어가는 자신을 느낄 뿐이었다. 이름은 정미연. 죽은 사람 알아요? 네. 그의 이름은 한인수. 한인수와의 관계는 제 남편입니다. 그를 살해했습니까? 네. 어떻게 죽였죠? 그건 눈이 유난히 크고 둥글둥글해서 딱불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영사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취조실에서 나왔다. 담뱃갑을 찾아 책상 위를 더듬거리던 최 형사가 재빨리 자리에 앉는 김영사의 곁으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연 사흘 근무를 하고 어제 저녁에 겨우 집에 들어갔던 최 형사는 11시가 지난 지금에야 출근을 한 모양이었다.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이야기를 벌써 들었는지 그는 다짜고짜 김영사의 팔을 잡아 끌었다. 살인사건이라며 범인이 그 아내라는 게 정말이야? 자수했다며. 자수한다고 다 범인이냐? 그럼 아니란 말이야? 최 형사가 다그치듯 묻자 김영사는 잠시 취조실로 눈길을 돌렸다. 그의 커다란 눈에 한 줄기 의혹이 스치고 지나갔다.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진짜 남편을 죽인 것도 같고 말하는 걸 보면 아닌 것도 같고. 무슨 소리야? 죽였으면 죽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누가 미쳤다고 죽이지도 않은 남편을 죽였다고 해? 저 여자가 말하는 대로 매번 남편을 죽였다면 그 남자는 목숨이 9개 있는 고양이쯤 될걸? 최 형사는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김영사의 얼굴을 빤히 보았다. 어느새 김영사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틀림없이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그 남자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다고 하던데? 물론 한인수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현장에 출동했던 김영사가 더 잘 알고 있다. 저 여자에게는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지 않았어.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죽였느냐고 묻기만 했지. 그랬더니 자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김영사는 동료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얼굴로 다른 얘기를 꺼냈다. 글쎄, 추리 소설을 보면 사람 죽이는 방법도 가지가지지만 실제야 어디 그래?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독극물을 이용해서 독살을 하거나 목 졸라 죽이고 때려 죽일 수도 있고.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최 형사는 혼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살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혼자 킬킬거리고 웃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편을 죽였다 이거야? 자네가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진지하게 자기가 남편을 죽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혹시 이거 아니야? 최 형사는 머리에 대고 손가락을 돌려 보았다. 진술을 하던 미연의 모습을 떠올리면 최 형사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내내 차분하게 진술을 하다가 김 형사가 아니라고 고갯짓을 하면 혼란스런 눈으로 자신의 머릿속을 살펴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한동안은 어쩔 줄 몰라 손바닥을 비벼대곤 했다. 어떻게 할 거야? 김 형사는 다시 한번 취조실에 들어가서 자신이 남편의 살해범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를 잘 살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한인수라는 남자를 어떻게 죽였는지, 그 진술이 현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하느라 여자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김영사는 정미연이 원하는 대로 블랙 커피를 한 잔 만들어 들고 다시 취조실 문을 열었다. 초조한 듯 손톱을 깨물고 있던 미연은 김영사가 들어오자 반갑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미연의 미소를 보자 김영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자신이 살인을 했노라고 자수하고 경찰서 취조실에 있는 처지에 저렇게 미소를 짓다니 김영사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커피를 받아든 미연은 고맙다는 듯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이고 다른 손을 내밀었다. 김영사는 그제야 정미연이 사무실에 걸어둔 제 코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다. 김영사가 코트를 가져다 주자 미연은 서둘러 주머니를 뒤지더니 약봉지를 꺼내 커피와 함께 약을 먹었다. 무슨 약입니까? 그냥 두통약이에요. 그녀는 다시 약봉지를 주머니에 넣고 옷을 걸 곳을 찾았다. 김영사는 귀찮은 기색도 없이 친절하게 코트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에 걸었다. 옷걸이는 사무실에만 있었다. 아주 잘 끓이시는데요. 향기도 좋고. 미연은 이 장소가 경찰서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다. 혼자 지내면 느는 건 이런 것들 뿐이죠. 빨랫감 안 만드는 법,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법. 결혼 안 하셨어요? 김영사는 오히려 자신이 취조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다행이군요. 아직 그 무덤 속에 안 들어갔다니. 사실이에요. 결혼하지 마세요. 마치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듯 미연은 김영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하지 마세요 라는 충고를 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사는 마치 잡담을 하듯 무심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작정하고 그녀가 이끄는 대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이란 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 잔인한 구속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닌가요? 사랑이요? 글쎄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미연의 눈은 마치 결혼하던 그 순간을 회상하듯 먼 곳으로 가 있었다. 김영사는 미연의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 하나하나로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달콤했던 신혼생활,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생활의 권태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무관심, 매움. 그는 문득 미연의 얼굴에서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짧은 순간 김영사는 최후 통첩을 하고 처가에 내려가 있는 아내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막난 쥐꼬리라고 표현하던 월급 봉투와 잦은 비상근무. 어쩌다 집에 들어가면 이야기보다 1분이라도 더 눈을 붙이려고 들어 눕기부터 하는 남편. 지겹고 견딜 수 없었으리라. 김영사는 달라붙는 아내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머리를 흔들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미연이 자신도 달라는 손짓을 해보이자 그는 아무 소리 않고 담배를 꺼내 주었다. 담뱃불을 붙여주기 위해 켜든 라이터불이 미연의 눈동자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까? 태연하게 얘기하던 조금 전과는 달리 남편의 죽음으로 대화 방향을 돌리자 미연의 얼굴이 초조하게 변했다. 미연은 담배 연기에 눈이라도 찔린 듯 잠시 눈꺼풀을 깜빡거리다가 김영사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죠? 그건 죽인 사람이 더 잘 아는 문제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나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요.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미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김영사는 조금 전 그녀가 남편을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하던 진술 내용을 되짚어 보았다. 첫 진술은 이러했다.
자다가 나가보니 남편이 등을 보인 채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남편은 내가 자기 뒤로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보려는지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파트 주차장에 시선을 주고 있더군요. 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편의 등을 힘껏 밀었지요. 남편이 몸을 이미 밖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그를 미는 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난간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자기를 밀었다는 것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군요. 불빛에 비치던 그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나서도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바라보던 그의 눈동자가 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겨우 용기를 내서 베란다 아래를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눈을 부릅뜬 남편의 얼굴이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7층이라는 높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난 남편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겁하며 베란다에서 물러섰어요. 그러곤 당신이 찾아올 때까지 벽 한쪽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김영사가 한인수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으로 찾아갔을 때 미연은 자다가 나온 듯 머리를 추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구냐는 표정으로 서 있던 그녀는 막 남편을 죽이고 난 아내의 모습은 아니었다. 미연은 김영사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건 김영사도 장담할 수 있었다.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미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고 그녀는 아파트 안을 다 뒤지며 정말 남편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허둥거렸던 것이다. 그렇게 한참 허둥거리다 미연은 쓰러지듯 거실에 주저앉으며 김영사에게 자기가 남편을 죽였노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제 당황한 것은 김영사였다. 코트만 걸친 채 경찰차에 실려 서로 오는 동안에도 미연은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오늘 아침까지 다른 말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미연의 진술을 듣던 김영사는 기가 막혀서 이 여자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김영사의 말을 들은 미연의 표정이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고요. 틀림없이 내가 등을 밀었어요. 미연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흔들렸다. 김영사가 보기에도 그녀는 자신의 말에 확신을 하고 있는 눈치였다. 잠시 생각을 하더니 혼란으로 흔들리던 눈동자에 한 가닥 빗줄기라도 닿은 듯 그녀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안정도 또다시 도리질하는 김영사의 고갯짓에 차츰 힘을 잃어갔다. 계속되는 미연의 진술로 아침 한나절이 다 지나갔다. 결국 미연은 커피와 코트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김영사는 그녀에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취조실을 나왔다. 손가락이 따끔해지는 감촉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김영사는 다 타들어가는 담배를 비벼 껐다. 혼란스럽다는 말을 끝으로 미연은 입술을 깨물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여자는 왜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하는 걸까? 얘기하는 것 어느 하나 현장 상황과는 맞지도 않은데 말이야. 정말 한인수를 죽이긴 한 걸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영사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이 여자가 하는 말 모두 맞을지도 모른다. 물론 말도 되지 않는 얘기였지만 김영사는 그녀의 확신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최 형사가 문을 벌컥 열더니 김영사에게 잠깐 나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김영사는 미연을 잠깐 쳐다보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내가 저 여자 이상하다고 했지. 최 형사는
덫에 걸린 토끼라도 잡은 것처럼 득이에 찬 얼굴로 김영사를 바라보았다. 겨우 그 얘기하려고 나오라고 했어? 감식계에서 연락이 왔어. 칼에 묻은 지문은 한인수, 피살자의 것이야. 다른 지문은 없고 장갑을 끼거나 했겠지. 그보다 자네를 나오라고 한 건 바로 이것 때문이야. 최 형사의 손에는 가계부가 들려 있었다. 본인이 범인이라고 자수했기 때문에 미연의 집을 뒤지는 일은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 간간히 일기 같은 낙서가 적혀 있어 가져오긴 했지만 가계부 역시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 적힌 붉은 글씨가 뭔 줄 알아? 최 형사가 가리키는 대로 붉은 글씨를 읽어가던 김영사는 놀라 고개를 쳐들고 최 형사의 표정을 살폈다. 이제 알겠지. 저 여잔 매일 남편을 죽일 도구나 방법을 가계부에 적어 나갔던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약봉지. 최 형사는 모자 속에서 토끼를 꺼내는 마술사처럼 주머니에 있던 약봉지를 꺼내 보였다. 진작 저 여자의 주머니부터 뒤져봐야 했어. 김영사는 최 형사가 건네준 약봉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명준. 정명준의 병원은 미연의 집에서 약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 신경정신과만으로 개업 중인 개인 병원이었다. 신경정신과라는 어감과는 달리 병원 입구에 심어진 화초와 나무들로 병원은 흡사 가정집처럼 보였다. 외벽 역시 밝은 미색으로 칠해진 탓인지 간판을 올려다 보기 전에는 이곳이 병원인지 잘 모를 정도였다. 김영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간호사는 곧 그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정명준은 김영사의 생각과는 달리 밝은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채 맨손 체조를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점심시간에라도 잠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해서요. 정명준은 김영사에게 자리를 권하고 한동안 맨손 체조에 열중했다. 김영사는 찬찬히 명준의 얼굴을 살펴볼 시간을 가졌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동안으로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완력기를 움직이는 그의 팔이 단단해 보였다. 정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금세 군살이 붙을 것처럼 명준의 몸은 살집이 달라붙기 좋은 차형으로 보였다. 체조를 마친 명준은 가운을 입고 김영사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환자와의 면담 내용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의무입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지금 정미연 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네? 살인 혐의요? 명준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습니다. 남편 한인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오, 이런. 명준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료실 안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김영사는 가만히 그런 명준을 지켜보았다. 그는 걸음을 옮기는 동안 내내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다. 명준은 잠시 망설이다 확인이라도 하듯이 김영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합니까? 시체를 확인하신 거냐고요. 경찰은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제가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명준의 질문이 너무 어이없어 김영사는 자신도 모르게 퉁명스런 투로 대답했다. 믿을 수가 없어. 명준은 고개를 숙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미연은 자신이 남편을 죽였노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사가 그런데 하고 말을 흐리자 명준은 숙였던 고개를 들고 무슨 희망이라도 바라는 얼굴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정미연의 진술과 살인 현장의 상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하던가요? 김영사는 잠시 생각하다 피식 웃으며 아마 믿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건넸다.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한 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 주십시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김영사는 명준의 진지함에 눌려 곧 웃음을 거두고 진술 내용들을 하나씩 말해 주었다. 명준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김영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김영사가 얘기를 끝내자 명준은 더욱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일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명준은 김영사의 말을 무시한 채 인터폰으로 간호사를 불러 미연의 병원 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다. 조금 전 태도와는 달리 명준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모양이었다. 명준은 간호사가 가져다 준 차트를 김영사에게 내밀었다. 김영사로서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는 용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그녀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커진 나머지 매 순간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남편을 죽이지는 않을까 불안해했죠. 네? 김영사로서는 전혀 뜻밖의 얘기였다. 물론 미연을 취조하면서 그녀가 남편을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렇다면 정미연 씨는 상상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남편을 살해한 것이군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해왔다고. 그럼 왜 나를 찾아왔을까요? 그거야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기의 그런 생각을 말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김영사는 그제야 미연이 진술을 하면서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납득이 되었다. 그녀는 상상하던 방법으로 정말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아 어쩔 줄 몰라 끝내 입을 다물었던 건 아닐까. 상상과 현실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연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한 달 전쯤인가 그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다가 회사에서 나오는 남편을 치어 죽였다고 말입니다. 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남편을 죽인 줄 알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에는 정말로 그녀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죠. 전 자세한 걸 알아보려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켰지만 그녀는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과연 그녀가 정말 살인을 했는지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상상한 일을 실제로 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싶군요. 조금 전에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녀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는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정말 그녀가 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잠을 자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우리는 꿈에서 오줌을 눕니다. 그러고는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지요. 생각이란 이렇게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미연은
생각만으로 이미 남편에 대한 살해 욕망을 충족시켰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남편에 대한 증오를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남편을 마주 보면서 그때마다 그를 죽이는 상상을 하는 아내. 김영사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은 감촉을 느꼈다. 왜 그렇게 남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환자는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숨도 크게 못 쉬고 자란 모양입니다.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놀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정해놓은 귀가 시간에 늦었는데 그날 아버지에게 삭발을 당했답니다. 그 상처가 오래 남아있어 그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자 아버지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보다 더 자신을 억압하고 죄어오는 남편을 만난 겁니다. 절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남편의 성격 때문에 결국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갖는 애정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그녀는 남편이 자기를 감시하는 거라고 여기고 그를 미워하고 죽일 생각까지 한 겁니다. 남편이 조금만 자상한 방법으로 그녀를 보듬어 주었다면 그녀는 남편을 믿고 사랑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머릿속으로 남편을 살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를 생각하면 남편과 아내란 게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사는 명준의 말을 들으며 미연에 흔들리던 눈동자를 떠올렸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그건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결국 김영사가 명준을 만나 얻은 정보라고는 미연이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해답뿐이었다. 정말 그녀가 한인수를 죽였는지 이제부터 김영사가 풀어가야 할 문제였다. 김영사가 돌아와 최 형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모두 미연이 살인을 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들 뿐이었다. 한인수의 등에 꽂혀있던 칼은 무디고 녹이 슬어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리라는 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었다. 더구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깊이 꽂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힘께나 쓰는 장정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알리바이였다. 처음부터 자기가 죽였노라고 하는 바람에 김영사는 미연의 알리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비원을 다시 만나 물어본 결과 그날 밤 미연은 아파트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만이 유일한 출구인 그 아파트의 현관에는 경비실이 버티고 있고 경비원은 그날 밤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날 아주머니는 나간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요. 더구나 밤에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경비원은 확실하다고 했지만 김영사는 그런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 한인수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할 자신이 마치 미연의 살해 혐의를 벗기기 위해 쫓아다니는 처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의 한 방법이라고 위안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처음부터 범인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방심한 것 아니야? 사건이 점점 힘들어질 조짐이 보이자 최 형사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사실 미연이 자수하지만 않았다면 주변 수사를 더욱 치밀하게 했을 거라는 최 형사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혼자 잠을 자고 있었다니 누가 알리바이를 증명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자백 같은 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어쩐지 처음부터 남편을 죽일 여자로는 안 보이더라고. 엉뚱하게도 그때 김영사는 아내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 탐지기 역시 미연의 범죄 사실 여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연구원들이 칼들을 여러 개 나열해 놓고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어느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김영사는 밖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검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연이 범행에 쓰인 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안도했다. 태어난 얼굴로 조사에 응하고 있었지만 김영사는 지금 미연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힘든 상태인지 느낄 수 있었다. 김영사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아내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미연과 아내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가슴에 난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미연은 경찰서 앞까지 배웅 나오는 김영사를 굳이 말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경찰서에 계속 붙잡아 놓은 게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미연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지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푹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경찰서에 있었던 게 단지 이틀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러간 느낌이었다. 정말 제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한가요? 미연은 다시 한번 다짐이라도 받겠다는 듯 김영사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전 두려워요. 또다시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서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을 죽인 게 제가 아니라면 누가 남편을 죽였을까요? 김영사는 숨이 막혀왔다. 그 질문이야말로 앞으로 그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욕하실지 몰라도 전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수십 번 죽은 사람이니까요. 김영사는 미연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을 죽인 살해범을 꼭 잡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미연은 김영사의 말이 마치 자신을 다시 잡아 가두겠다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그럼 미연은 더 이상 김영사를 바라보지 않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경찰서 건물도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김영사의 시선을 느끼며 미연은 천천히 경찰서에서 멀어졌다. 한 발짝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남편의 일과 경찰서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미연의 입가에 조금씩 웃음이 새어나왔다. 공중전화에 들어가 그에게 전화를 할 때까지 그 웃음은 계속되었다. 저예요, 미연이. 어디야? 그의 목소리가 미연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지금 막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이에요. 보고 싶어. 저도요. 경찰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더군.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약봉지를 눈에 띄게 했지요.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전화기 너머로 그의 독특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완전 범죄. 미연도 명준의 말에 동감했다. 참, 당신 아버진 어떤 사람이었지? 그건 왜요? 그냥 궁금해서. 다시 만나면 그 얘기를 해주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연은 문득 자신이 수십 가지 살인 방법을 생각해냈지만 정작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일 병원에 들러 명준을 만나면 그에게 자기가 모르고 있는 단 한 가지 살인 방법을 물어봐야지. 하지만 그보다 먼저 흰 가운에 가려진 그의 단단한 근육을 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꼭 살해범을 잡겠다고 한 김영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신과 명주는 이미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